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에서 한 주간의 팟캐스트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에는 김관식입니다. 팟캐스트는 쉽게 말해서 인터넷 라디오를 말합니다.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시사부터 정치, 게임과 문화까지 다양한 주제와 제약 없는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는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가장 재미있고 인기 있었던 에피소드만을 모아 만든 팟캐스트 TOP 시간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말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팟캐스트 TOP, 우리는 왜 싸우는지 그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리외부 토크쇼 살려는 드릴게 듣고 오겠습니다. 심리해부 토크쇼. 뭐 더 없냐? 있지 당연히. 살려는 드릴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모든마음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본격 심리외부 토크쇼 살려는 드릴게 번외편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네. 와. 와. 우리 첫 번째 시간 때 와 이런 거 안 한다고 했는데 해버렸네.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죠 뭐. 네. 두 번째 때도 했잖아요 저희. 그래요? 이 망각이 자꾸 일어나네.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번외편이 뭔지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1편, 2편 때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드리면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만난다 이런 표현을 자꾸 썼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런 말씀도 종종 듣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못하겠다. 네.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거를.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답답한 목소리들이 좀 들려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번외편에서는 저희가 뭐 지난 2편 말미에 그 감정, 그 마음이랑 그냥 온전히 시간을 갖고 느껴주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네. 물론 그게 이제 방법이긴 한데 그 방법을 말해드리는 것조차도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방법은 사례를 좀 풀어드리는 거 이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만나주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벌어졌던 일을 좀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실제 자기 삶에서 쓰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제 이야기부터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처음 얘기하겠지만 다음번에 번외편으로 찾아뵐 때는 이제 각 연구원들이 실생활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들을 이제 하나씩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로 끝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앞날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일단 있는데 급조된 지금 계획이라서 이게 네. 한 대까지 해보죠 뭐. 네. 자,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결혼 6년 차 된 유부남입니다. 제가 29대 결혼해가지고 좀 또래 친구들보다 좀 일찍 결혼했어요. 네. 뭐 다들 그렇다시피 신혼 때 뭐 한 1년 넘어서까지는 되게 깨알 같고 깨알 쏟아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되게 좋았어요. 근데 뭐 그때는 다툼이 벌어지거나 그러더라도 그냥 서로 양보를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넘어갔는데 이제 조금씩 성격 차가 드러나고 뭔가 감정이 부딪힐 때 좀 심하게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서서히 좀 부인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 상담에 쓰고 있고 강의 때 이야기 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부인과의 관계에 직접 적용해보기 위한 시도들을 자꾸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진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여기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청취자분들한테는 처음이겠죠. 네. 제가 상담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제가 얼마만큼 더 향상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더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제 부인과 저와의 관계입니다. 부인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만큼 제가 현업에서 뛰고 있는 그 활동의 퍼포먼스의 질이 좋아지는 거죠. 네. 그게 너무나 정직한 반응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서서를 깔고 있는데 실제 사례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달 전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하려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부인이 자기가 설거지 해줄래? 그래서 제가 알았어 하고 이제 싱크대에 섰죠. 저는 이제 설거지 할 때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틀어놓고 설거지를 늘 합니다. 딱 간접한 건가요? 아무런 이해관계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불교 신자는 아니고요. 네. 그 스님의 약간 쿨한 그 입담이 되게 재밌고 도움되는 면들이 있어서 네. 종종 듣는 편이에요. 설거지 할 때만. 근데 이제 플레이를 하려고 휴대폰을 걸어놓고 고무장갑을 딱 꼈는데 싱크대 안을 보니까 제가 너무나 싫어하는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죠. 뭐냐면 이 설거지 감과 그릇들 있죠. 네. 그릇들이랑 비닐봉지, 음식 담겨있던 이 비닐봉지 같은 거 있죠. 소스 묻어있고 뭐 이런 네. 그런 거랑 이 감자 깎은 거, 껍질, 당근 조각 뭐 이런 네. 음식물 쓰레기들이 다 한 대 집어먹고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이게 그냥 그릇만 있으면 딱 깔끔하게 설거지하면 그만인데 다 분류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너무 싫으니까 네. 몇 번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신혼 초부 때부터 부인한테 나는 설거지할 때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좀 이렇게 능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것들을 쌓을 때부터 잘 분류를 했으면 좋겠다. 설거지 능률이. 몇 번을 얘기했는데 여러 번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걸로 말싸움하면 결국은 이렇게 가죠. 맨날 잘하다가 한 번 그랬는데 왜 그거 가지고 10이냐. 잔소리 좀 그만해라 이 인간아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네. 그날도 그렇게 갈까봐 저는 이 가슴 속에서 욱 하고 이게 올라왔는데 일상 용어로 표현하면 이거죠. 깊은 빡침이 팍 올라왔는데 이 빡침을 그대로 표현하면 와이프랑 싸우겠다. 네. 싸우기 싫으니까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걸 탁 누르면서 네. 친절하게 얘기했어요. 자기야 여기 싱크대 보니까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이거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좋게 얘기했어요. 네. 아주 젠틀하고 소프트하고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전혀 기대치 않은 반응이 돌아오는 거예요. 부인이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더니 뭐 어떡하라고 왜 또 잔소리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 봐봐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나 이거 안 그랬으면 좋겠어. 반박해봐. 눈앞에 보이잖아. 또 좋게 이제 네. 말투는 좋게. 네. 팩트가 있는데 팩트. 단어도 이게 이렇게 부드러운 단어들을 이렇게 모아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안 먹히는 거죠. 부인이 대번에 획 돌아서면서 뭐라 그랬냐면 됐어 그럼 하지 마. 그리고 획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약간 영혼이 빠져나가는 상태로 이렇게 하얗게 딱 돼버리고서 싱크대 앞에 서 있었어요. 고무장갑을 낀 채로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는 플레이도 못 누른 채로 그냥 하얗게 재만 남은 채로 딱 서 있었죠. 이렇게 멍하게. 분노가 이게 콱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 순간. 근데 그거를 이제 표현하지 않고 그걸 딱 잡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분노가 이렇게 머리끝까지 딱 차는 상태에서 분노가 극에 달하면 약간 차가워지는 거 아시죠? 네. 차가워진 상태에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그만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내가 지금 화를 무지 누르려고 하고 있구나. 네. 화한테 쫄아 있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지금도 약간 입꼬리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화가 느껴지네요. 화 이야기라면 참 신기한 게 언어를 따라 마음이 등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부르는 줄 아는 거죠.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화가 이렇게 가까이 와요. 나? 막 이러면서 나 부르는 거야? 나 부르는 거야? 나? 아싸!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화가 등장했는데 내가 누르고 있구나라는 게 자각됐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음을 만나라고 하면은 그 화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전 단계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만약에 화를 부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화를 부정하고 누르고 있는 마음을 먼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나 지금 화를 누르고 있구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은 화가 아니라 화를 누르려고 하는 마음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구나. 네. 알아차리는 거군요. 예, 그걸 알아주는 거죠. 음. 근데 이거는요, 아주 그냥 이 투명한 관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고요, 평가하지도 않고요, 강요하지도 않고 그냥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 기능과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힘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그냥 알아주는 거기 때문에. 네. 오감으로 확인하는 거랑 똑같아요. 앞에 물컵이 있네. 이거 알아보는 거랑 똑같이 화가 있고 화를 싫어하는 마음이 여기 있네 라는 걸 알아주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그 마음이 만나지고 나니까 저희는 이런 걸 만나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만나지고 나니까 화를 누르려고 하는 게 좀 잠잠해졌어요. 자, 화를 누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의인화해 본다면 걔 입장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태였는데 알아주는 자가 나타난 거예요. 네. 아, 너구나 하고 알아준 거죠. 그래서 마음의 소망은 한 가지거든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알아달라. 내가 이런 존재로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들어주거나 바라봐줘 달라. 이 요구가 수락이 된 거죠. 네. 요구 사항이 만족됐기 때문에 약간 물러나요. 걔는 극성을 안 부려요. 네. 그래서 걔가 치워졌기 때문에 이제 화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즉시 제 몸에 열기가 느껴졌어요. 아, 뜨거운 열기가 약간 이 명치 위쪽에서부터 가슴을 타고 머리까지 열기가 확 오르고 있는 게 느껴졌고요. 손발에 약간 힘이 들어가 있는 근육의 긴장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네. 아, 화구나, 얘가 화구나. 그 다음은 화를 만나는 거죠. 만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아, 이게 지금 이렇게 저 사람이 나한테 서운한 얘기를 했으니까 화가 나는 거군.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사고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요. 그건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와 동시에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 반응, 네. 그리고 신체적인 감각 반응, 이것들이 같이 연동되었을 때, 연동되어서 확인될 때 그것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화를 만났어요. 네. 좀 꼬르륵한 건가요? 네. 저도 꼬르륵. 약간. 녹음이 됐을까요? 네. 저렇게 녹음이 안 됐어도 침착하게. 우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저렇게 침착하게. 네. 녹음이 됐습니다. 다시 이어서 갈게요. 네. 그렇게 이 머리, 가슴, 배가 일치된 상태에서 사고와 감정과 감각이 하나로 만난 상태에서 확인되는 것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화를 만나고 나니까 화가 많이 났구나. 화가 왜 났는지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유는 자취할 문제고요. 일단 화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 스텝으로 벌어진 일은 뭐였냐면 화가 났다는 거를 부정하려고 하거나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화를 그대로 냅두고 경험해 줬더니 화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줄 서 있던 애가 나왔어요. 네. 줄줄이 줄 서 있거든요, 마음들이. 네. 한 번에 한 마음씩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스텝으로 나왔던 마음은 굉장한 상처였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이 울 것 같은 되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기분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우리는 논리적으로 우리 마음들을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라면 거기서 확 슬픔과 상처가 올라올 때 이게 지금 상처받을 일이야? 이게 슬플 일도 아니잖아. 네. 그리고 그거를 묵살해 버립니다. 네, 맞아요. 근데요, 정말 신기한 건요, 그거를 그렇게 묵살하지 않고 그대로 관심을 거기에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주 적나라하고 솔직하게 확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어요. 어이가 없죠. 30대 중반에 이제 결혼한 남자가 부인한테 자기야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설거지가 불편해. 그랬더니 아 됐어 하지마.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맺히는 거죠.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통 앞에 그렇죠. 선 채로. 네. 네. 완전 어이없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꼴이냐고 그러는 거기서 네.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슬픔을 느끼기보다는 화를 내기를 택하죠. 네. 그래서 이 고무장갑을 벗어가지고 설거지통에다 던지면서 안 해. 나도 안 해. 너 하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아? 네. 기껏 내가 좀 해주려고 했더니 그러면서 문 쾅 닫고 나가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부인은
하여간 저 인간은 이렇게 또 푸념을 하게 되고 네. 서로 이제 감정만 쌓이는 거죠. 이건 뭔 소리죠? 의자 소리예요, 의자. 의자 소리가 저를 방해했네요. 갑자기 흐름이 끊겼어요.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보통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만나지고 나니까 설거지통 앞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로 30대 중반의 남자가 맞아. 네. 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막 진짜 미어지는 것 같은 슬픔과 어떤 버림받음의 느낌 같은 거였어요. 거절당함, 네. 버림받음, 무시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상처가 느껴졌는데 그 상처를 역시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있으면 있는 거거든요. 없어야 없고 있으면 있는 건 무조건 있는 거예요. 네. 말이 웃기지만 우린 이렇게 마음을 대하지 않아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대하거든요. 우리는 없어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예를 들면 의욕 같은 경우에 의욕이 없으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의욕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우리는 푸시를 하고 네. 화가 났거든요. 있는데 없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자꾸만 그걸 무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주는 말이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네. 네, 슬픔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했습니다. 그거를 따지고 분석하기 이전에 그냥 눈물이 약간 좀 흘러내리기도 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이 눈물이 왜 나지? 이러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자기가 왜 등장했는지를. 저절로 과거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떤 기억이냐면 어릴 적 부모님과 관계에서 겪었던 어떤 상처받은 기억들. 예를 들면 TV를 보고 있었는데 밥 먹다 TV를 보면 아버지께서 자꾸 TV 쳐다보고 밥 안 먹으면은 TV 꺼버린다. 약간 이렇게 협박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했고, 네. 그러면은 밖으로 뺏어버린다. 그러다가 결국 제가 못 견디고 계속 TV를 만화에 빠져들어 있으면 TV를 확 꺼버리시거나 아니면 밖으로 확 뺏으면서 먹지 마, 네 방으로 들어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라든지, 네. 어머니가 시켜준 학습지를 어릴 때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다가 깨작깨작 풀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민기적대고 있으면 어머니가 예고 없이 갑자기 확 히스테리적으로 학습지를 꾸겨서 뺏으면서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마! 하면서 푹딱 뺏어버리고 저를 약간 제 방으로 쫓아내는, 네. 어떤 마치 제가 되게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네. 거절당하고 무시받고 버림받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들, 이런 것들이 겹쳐서 떠오르면서 이게 되게 나한테 있어서 역사가 깊은 감정이고 되게 익숙하고 친숙한 감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설거지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원래 있던 마음이고 한 번도 만나지지 않았던 마음인 거죠. 네. 그러고 나니까 그 눈물이 좀 자연스러워졌고요. 연이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한테 왜 그런 경험을 주셨을까? 역시 똑같은 무시와 어떤 슬픔의 경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구나. 그러셨겠구나. 사실 전후 세대시란 말이죠. 저희 부모님 세대가.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음을 챙기고 뭐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없는 시대를 사셨기 때문에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이해가 되면서 네.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건 쉬워요. 네. 근데 내가 지금 느낀 이 감정을 그분들도 느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이 이해된 거죠. 네. 거기까지 밟히고 나니까 제 부인의 반응이 이해됐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그거를 푸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용이 벌어진다면, 내가 부인한테 잔소리했던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라는 말 자체가 내 아내에게 내가 지금 느낀 이런 박탈감과 상처받은 느낌 같은 것들을 일으켰을까? 라는 생각이 미친 거예요. 네. 그리고 높은 확률로 그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무장갑을 쓱 벗고 걸어가 봤어요. 그 거실에 와이퍼가 있는데 그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컴퓨터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회피하고 있는 거죠. 네. 불편한 그 기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약간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까 내가 설거지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을 때 자기 혹시 약간 좀 슬프고 약간 무시받는 것 같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팠니? 그랬더니 그래 맞아.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통을 보고 내가 그런 기분이 들었었거든.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그런 기분이 들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한 거 아니었는데
그런 기분이 내 말 때문에 들었다면 미안해서 사과를 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쓱 풀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부인이 마음이 풀어지도록 했던 그 말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려는 거 아니었는데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이 제 귀에도 들려오면서 섭섭해져 있는, 상처받아 있는 제 마음도 같이 풀어지는 걸 느꼈어요.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처럼 같은 말이라도 뉘앙스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이 되어버리네요. 시청자 여러분도 평소 언어 습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그냥 나님, 마음을 만나는 것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계속 살려주세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후리고님,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와닿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리님, 이번 에피소드에서 알려주신 자신과 마음을 분리하는 내용 좋았습니다. 막연하게 마음과 만나는 게 뭔지 궁금했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2주의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선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부터 7.30 재보궐선거까지 정치권의 변화가 몸으로 느껴질 만큼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팟캐스트는 정치권의 변화를 자신들의 시각으로 각각 풀어나갑니다. 오늘의 두 번째 팟캐스트 들어보시죠.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서영석입니다. 예, 오늘은 김용민 국장이 없습니다. 항상 이런 때를 예비하고 사실 방송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강철 체력 김용민 국장 몸이 좋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죽을 병은 아니니까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김용민 국장이 없을 때를 대비한 김용민 서영석의 정치 토크 이 대타도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김용민 국장이 없으면은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인사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미래비동조합 국민TV 조합원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라디오 TV에서 대타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땜빵 전문 방송인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김용민 국장이 빠지니까 이게 안고 빠진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안고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서영석 이사장님과 제 조합은 별로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예, 서로 별로 썩 좋아라 하는 궁합이 아니고요. 예. 궁합하니까 기분 이상해지니까 이상한 얘기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저는 진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수요일 날 재보선 선거 있었잖아요. 네. 예, 서영석의 저주 이제 끝났나 봅니다. 네? 서영석의 저주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돈 받고 서영석의 저주를 팔아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론칭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난주에 하나도 들어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다 맞았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됐고요. 이제 더 이상의 서영석의 저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고요. 사실 웃자고 하는 얘기였을 뿐이지 다 어떤 일에든 이유가 있는 법이죠. 야당의 참패는 실제로 인정하기는 싫었지만은 예상돼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지만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 하지만 40%대입니다. 과거 이명박 씨가
대통령을 하고 촛불 집회 때문에 주저앉았을 때의 지지율, 물론 이제 중간 지점을 없앤 네모양 지지율, 잘한다, 뭐 못한다, 아주 잘한다, 아주 못한다, 이 네모양으로 물어봤던 결과여서 모르겠다가 없어진 그런 결과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한때 7.8% 지지율을 기록한 적도 있어요. 그게 막장인 겁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40%의 지지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들 중에서 4사람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 40%대에 달하는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높으면은 실제로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60%의 국민들의 투표율이 한 10%대라면은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그 의사가 표출될 기에는 전체 유권자 6%에 불과한 겁니다. 반면에 40%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50%가 나온다면은 실제로 20%의 지지율을 보이는 겁니다. 20과 6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6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과거 정권의 지지율 낮은 것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미천이라고 볼 수 있는 영남 그리고 고령층의 투표율은 아주 높습니다. 저는 이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들, 제 연배들이 있죠. 55년생, 56년생, 57년생, 58년생, 59년생, 60년생 이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전후 한국전쟁 이후의 폐허 속에서 뭔가 전쟁의 그 참화가 어느 정도 가신 그런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전쟁의 참화를 겪고 나서부터는 아이들을 많이 놓습니다. 이게 뭐 인류의 생존 유전자에 각인된 그런 본능이라도 볼 수 있는데 그때 애들 많이 낳았어요. 저희 자랄 때 보통 5형제는 기본이었습니다.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의 5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60대 중반까지 이 세대를 말하자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박정희 유신 정권 하에서 가치관이 형성되던 시기를 지나쳤고 그런 측면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투표율도 매우 높고 특히 이제 경제적 상황 때문에 조기 퇴직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빈발하다 보니까 이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일은 없어요. 놉니다. 다만 젊었을 때 피땀 흘린 그 대가로 먹고 살만한 한 이런 계층들이 전부는 다 아닙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대거 쓸려 나오는 한 결국은 나머지 60%를 투표장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은 선거는 기본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처하는 겁니다. 과거 정권은 항상 재보선, 큰 선거 중간에 치러지는 재보선은 항상 여당이 불리한 선거였는데요. 그 신화를 깬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 비밀은 결국은 그 굳건한,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날 7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 갔는지, 심지어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잘 모른다라고 국민들 앞에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유병헌이를 못 잡는다고 공개적으로 3번이나 왜 못 잡느냐고 하던 그 시기에 이미 유병헌을 죽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이런 시스템의 공백과 부재, 무능이 드러난다고 치더라도 굳건히 지지하는 40%가 존재하는 한 결국은 재보선의 여왕이 또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당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60%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투표장으로 끌어들여오느냐, 이게 결국은 이제 선거의 승패를 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인데, 이미 이제 잘못된 정치 실험으로 퇴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결국은 60%를 투표장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데 완벽하게 실패했던 거죠. 사실 선거 기간을 반추해 보면은 저 자신만 하더라도
크게 선거에 흥이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사실 뭐 야당이 선거에 이긴다 한들 저한테 월급이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놈이 저한테 떼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 좀 정치에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저 지리멸리한 야당에서 뭔가 자리를 하나 줄 것도 아니고 저한테 들어오는 혜택은 전혀 없어요. 사실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SNS를 통해서 열심히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자기의 행위에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가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가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일종의 이타주의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미있음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아무 대가도 없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쪽에서는 대가가 없이는 일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뒤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보선에서 SNS에서 밀려서 나경원이 그때 자빠졌다라는 결론을 얻은 이후에 그래? 자발적으로 안 하면은 돈 주고 하면 되잖아. 시스템을 하면 되잖아. 해서 나온 게 바로 국정원의 선거 개입입니다. 그리고 국정원만으로는 도저히 역부족이니까 가장 많은 재원 인력을 갖고 있는 군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했던 것이고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맞물려 가는 겁니다. 그쪽은 대가 없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부정선거를 했던 건데 이쪽은 대가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명이고 결국은 야 야권에게 희망이 있다. 얘들을 좀 밀어주면은 야, 박근혜 정권의 무한 독주를 저지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흐르면은 국회도 바꾸고 혹은 정권도 바꿔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정치를 못한다 손 치더라도 최소한 박근혜 정권과 같은 막장 정치는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열심히 하는 건데 저만 하더라도 뭐 의무적으로 내가 뭐 SNS에서 나름대로 또 나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 만큼 거기에 부응하는 일 정도만 한다라는 식으로밖에 못했거든요. 이건 결국은 안철수, 김한길로 대표되는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 야권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하게 응징해야 된다는 그런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끄는데 완벽하게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 만큼 뭐 예. 패배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거나 다름없습니다. 혹시 어제 그 뉴스케이 다 보셨나요? 뭐 어떤 뉴스케이를 얘기합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설명을 하세요. 아니 어제 무슨 장면이 나왔냐면은 새누리당 그 의원총회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뭐 거기는 거의 뭐 잔치집이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저희 주로 시청취자층이 워낙 이제 야권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장면에 굉장히 불쾌함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새누리당의 오만함이 정말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제 나온 그 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들 중에서도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발언, 뭐 노숙자 발언까지 나왔었고요. 그리고 늘 얘기합니다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진상규명이라는 그게 핵심이어야 되는데 이왕구 그 대표는 피해자 지원이라는 측면에 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 의원총회 현장에서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누리당이 정말 재보선 결과를 통해 등에 업고 이제는 앞으로 더 늘 말씀하시는 그 후한무치한 상황을 더 잔치 벌이듯 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선거 패배의 원인은 이제 아까 설명한 그 정도로 하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건 이제 후유증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야권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여당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박근혜 정권과 여당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렇게 잘못했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 그대로 얘기해서 적폐를 해소하고 향후 뭐 그런 사고라는 것은 항상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세월호 특별법의 첫 번째 목적이고 또 불가피하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재난관리체제를 제대로 정비함으로써 최소한 죽지 않아도 될 목숨은 살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책임 있는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향후 재난관리와 관련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 취지 그리고 지금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금쪽 같은 아이들이 다 죽었는데 그야말로 생목숨을 잃었는데 그게 뭐 보상을 받으면 뭘 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한참 자라나는 그 눈 속에 있는 아이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겠으며 그리고 뭐 무슨 이상한 그 문화일보에 실렸던 그 정체불명의 유령 광고에서처럼 무슨 대학 특례 입학을 해가지고 한들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받았지 그 죽은 아이들이 혜택을 누가 받겠습니까? 요즘 그리고 그 다른 고 학생들의 학부모 정도 되는 세대들이면요 애도 한 명밖에 잘 안 낳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 뭐 의사자로 해달라 뭐 돈을 뭐 수억을 달라고 한다 이런 흑색선전을 광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그 말하자면은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주류 계층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쓰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게 뭐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진상을 규명하고 향후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을 입법해 달라는 청원을 했던 유가족들과 그런 시민단체의 제일 목표입니다. 이제 그걸 내걸고 사실상 이번 730 재보궐선거를 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뻔뻔스럽게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때 당시 선거 때는 완전히 후한무치하게는 못 나왔습니다만은 대충 뭉개려고 하는 그런 새누리당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가 새누리당이라도 봐라. 국민들은 우리를 지지하지 않느냐. 뭔 까는 소리 하고 있어. 끼어들어가. 노숙자 같은 인간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나는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저러다가 지들이 언젠가 폭발해서 자폭해서 되지지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새누리당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투표 안 해서 새누리당을 그렇게 많이 당선시켜주고 정치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이긴 것처럼 보여줬으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지. 아니, 만약 거꾸로 11대 4가 됐다면 새누리당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망을 해야지 새누리당이 저렇게 나오는 것을 원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 행위가 윤리도덕적으로 옳으냐? 전혀 그렇지 않죠. 늘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은 새누리당은 무슨 일을 해도 그 도덕적 판단 기준의 기준점이 매우 낮아지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쪽에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윤리 도덕적 판단 기준의 기준치가 높아지는 이런 폐단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뭐 자업자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새누리당이 오만방자하게 나오는 것도 우리 자업자득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위안되는 것은 저런 식으로 나가면은 결국 자업자득해가지고 자폭하고 말 겁니다. 새누리당이 근데 몰라요. 그야말로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이라는 것은 뱀처럼 교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한 18개월 정도 선거가 없는 틈을 타서 오만방자하고 온갖 지랄 연병을 다 하다가 나중에 선거 때 가면 또 몸을 낮춰서 살려주세요 하면 또 자기들을 찍어줄 거라고 뭐 그런 식으로 벌써 한두 번 쏘갔습니까? 또 인간들, 국민들 다 쏘올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아마 새누리당에 있을 겁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뒤 많은 부분이 나비 효과처럼 변화된 것 알 수 있었습니다.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되길 기대합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롤시언님, 새누리당 비판만 하지 말고 새정년 개혁 특집을 다뤄주세요. 답답합니다. 라며 답답한 마음 표현해 주셨고요. 한율님, 용민 PD님 능력은 참 엄청나신 것 같아요. 빈자리가 크네요. 힘내세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지선님, 사랑합니다 두 분. 조합비 더 올리겠어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팟캐스트, 서영석의 라디오 읽기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팟캐스트와는 달리 서영석 저널리스트가 둘이 아닌 홀로 하는 방송인데요. 저널리스트의 세상에서 바라본 세상 읽기. 그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어떻게 다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영화 명량이 흥행가도를 질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7월 30일 개봉한 이래 닷새 만에 400만이 넘는 관객을 극장에 불려들였습니다. 명량이 지나갈 때마다 흥행 기록 바뀌고 있습니다. 첫날 68만 명을 불러 모아 역대 최고의 개봉일 성적을 기록하더니 그 다음날 하루 122만 명을 끌어들여 이전의 최고 기록인 95만 명을 제쳤다고 합니다. 하루 100만 명 관객 시대를 연 겁니다. 그만큼 관객의 호응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량은 무더위만큼이나 답답한 우리 사회 현실에 지친 국민들에게 청량제 같은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자리가 없더군요. 그래서 제 아는 남자 후배하고 커플석에서 같이 봤습니다. 아주 커플석 오지게 비싸더라고요. 명량의 폭발적인 흥행, 몇 가지 요인이 겹친 결과로 보입니다. 우선 더운 여름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볼 수 있는 가족 영화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명량은 한동안 부진했던 한국 영화에 대한 갈증을 풀어줬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러브스토리 이런 거는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긴박감 있게 진행되는 영화, 재미가 있었습니다. 영화를 만든 김하민 감독, 아마 관객들 크게 만족했을 겁니다. 김하민 감독의 전작 최종병기 활에서 전투와 무기와 인간에 대한 독특한 감각을 보여준 김하민 감독, 이번 영화에서도 관객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영화의 성공 요인으로는 좋은 배우들을 빼놓을 수도 없습니다. 충무공 역을 맡은 최민식, 그리고 일본 해적왕 역할을 맡았던 류승룡, 주요 배우들의 연기가 영화의 사실감과 박진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맡은 최민식 씨의 연기, 이 영화에서 아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면서도 스테레오타입화된 인물을 연기한다는 것, 배우에게는 작지 않은 도전일 터입니다. 하지만 최민식 씨는 이순신 장군의 고뇌를 이끌어내므로써 이순신 장군을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에서 현실감 있는 인물로 묘사하는 데 성공합니다. 영화 명량은 단순한 전쟁 블록버스터로 끝나지 않은 것은 그 안에서 위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살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고작 12척의 배로 330척이나 되는 적성과 맞서했을 때 느꼈을 두려움을 이 영화는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내는 길로 사적생 생적사,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명제를 제시하는데, 이 말의 절실함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맴도는 우리 사회에도 울림을 줄 법합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저는 이 영화 참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거북선을 불지르고 도망치는 그 인갈 활로 쏴 죽일 때 아주 통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불타오르는 거북선을 보면서 절규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참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만신창이가 됐지만은 기어코는 승리하고야만은 충무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명량대첩, 그건 픽션이나 판타지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아침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바우덕이님, 경기도 안성시 보계면에 사시는 분인데요.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출자금 납입은 물론이고 사용료 계좌이체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끝내셨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바우덕이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아는 지인분들도 많이 가입하실 거라고 합니다. 많이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입하셨지만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부평시 북의 일동의 러블리오님, 그리고 경기 오산시 부산동의 두카티님, 그 다음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의 팔부능선님, 전남 장성군 진원면의 장지윤님, 전북 남원시 아영면의 닥스123님, 그리고 경기 오산시 내산미동의 바라쿠다 211님, 좋은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바꿔 얘기해서 그렇게 개판을 치고 그야말로 총리를 2번이나 낙마시키고 이런 인사 참사를 불러일으킨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40%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40%. 게다가 그 40% 투표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쩌면 그 40%의 사람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그들의 아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라도 이번 선거에서 참패하면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40%의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갔죠. 반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60% 투표장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30%의 투표율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10명 중에서 겨우 30명 투표했다는 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는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세월호 그렇게 살려도 될 자식들을 죽음으로 이끈 그 부정과 부패의 온상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노숙자로 칭하는 그런 참담한 일, 그들이 어찌 노숙자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서 노숙이죠. 예. 단식 투쟁을 하니까 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유족들을 노숙자라고 폐마시킨 김태흠이 뻔뻔스럽게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여전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중요한 시기에 반드시 심판받고야 말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조선일보가 오늘 신문에서 세월호 유족을 노숙자에 비유한 여당 벌써 오만해졌나라고 질타하고 있겠습니까?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세월호 유족들을 노숙자에 비유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얘기하던 중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저렇게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디 노숙자들이 있는 그런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유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TF에 유족들을 참여시켜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7월 14일부터 국회 본청 앞과 세종로 내거리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사흘 뒤에는 국회 내 행사에서 정의와 국회의장의 마이크를 빼앗기도 했다. 당초 예정됐던 국회 공개 행사도 중단됐다. 국회는 유족들의 농성 장기화에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무력하게 지켜보고만 있다. 왜 그렇게 무력하게 지켜만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유가족들의 요구가 근본적으로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요구대로 그 위원회에 유가족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서 구성되는 진상조사를 위한 어떤 기구, 특급이 됐든 그 무엇가 됐든 거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면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정권의 그 무도함이 이를 통해서 입증이 된다면은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뭉개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상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김태흠 의원은 국회 본청이 20일 넘게 농성장이 됐고 국회의 의사결정이 집단행동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조선일보는 변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어린 학생 수백 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굳이 노숙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더 큰 아픔을 주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의심케 한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새누리당 내에서 김 의원처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가리지 못하는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때만 해도 세월호 참사의 머리를 조아리며 국가 개조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유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국가 안전과 관련한 각종 법안들은 국회 문턱에 걸려 참사 110일이 다 되도록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재구실만 했다면 유족들이 지금처럼 장기 농성을 벌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마당에 그렇지 않아도 덧나기 쉬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발언이 새누리당에서 자꾸 나오는 것이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선거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하는 개탄이 나오겠는가. 저는 오히려 거꾸로 봅니다. 새누리당은 그렇게 오만방자할 자격이 있다고요.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세월호 참사를 뭉개고 또 동일한 사건이 발생해서 국민들 그야말로 그 생떼 같은 자식들이 죽지 않아도 될 목숨들이 또다시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지져줄 건데 뭐가 답답해가지고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서 우리한테 불리한 일을 하겠느냐라는 게 본심이고 그런 본심들이 김태원 의원으로 하여금 노숙자 같은 인간들이라는 그런 식의 취지의 말이 나올 수 있게 했을 겁니다.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조선일보 사설도 그래요. 야, 니들이 본심이 그렇다 하더라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심은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정말로 우리 사회의 적폐가 해소가 된다면은 조선일보 같은 신문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 편들고 있는 우리 사회 이른바 기득권자들이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사회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다 빼앗기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입조심해라 이 자식들아 라는 게 조선일보 사설의 취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설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김용민 PD와 함께할 때는 또 다른 느낌.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듣고 왔습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님, 서영석 이사장님의 혼신을 다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휴가인데요. 많은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공정 언론이 바로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 남겨주셨고요. 오프라님, 음악 속에 너무 좋았습니다. 잃어버린 감성을 되찾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잘 듣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비평과 함께 절 풍성케 해주는 국민 라디오 화이팅입니다. 라는 말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사냥님, 명량 보면서 야당 의원들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죽자고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보면서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팟캐스트에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음을 만나는 방법부터 각종 정치권 이슈까지 다양한 주제 다뤄봤는데요. 팟캐스트에는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팟캐스트에는 항상 최고의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의 모든 팟캐스터 분들을 응원합니다. 한국 여론방송은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